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평소보다 걸음이 불안정해진 적 말입니다.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적은 없으신가요? 실제로 지난달 73세 김순자 할머니께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3주 전부터 왼쪽 다리가 자꾸 휘청거리고 걸을 때마다 마치 다리가 제 말을 듣지 않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근력이 약해진 것으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뇌혈관에 미세한 혈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지만 만약 이 신호를 계속 무시했다면 심각한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합니다. 뇌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다리를 통해 먼저 경고 신호를 보내주거든요. 특히 70대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다리의 변화들, 이것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대에 나타나는 7가지 다리 신호와 이것들이 뇌경색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조기에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70대가 되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다리 신호 7가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여러분, 평소처럼 걷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 다리에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72세 박철수 할아버지께서 이런 증상을 경험하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며칠 지켜보셨는데 증상이 반복되면서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의 왼쪽 부분에 작은 혈관이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뇌는 교차 신경 지배를 하기 때문에 뇌의 왼쪽에 문제가 생기면 몸의 오른쪽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완전한 뇌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한쪽 다리 힘 빠짐 증상은 보통 뇌의 운동 피질이나 뇌포라고 불리는 부위에 혈류 장애가 생겼을 때 나타납니다. 특히 70대에는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미세한 혈관 폐색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증상이 일시적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 일과성 허혈발작이라고 하는데 이는 완전한 뇌경색의 전 단계로 볼 수 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일과성 허혈발작을 경험한 분들 중 약 30%가 3개월 이내에 실제 뇌경색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단순한 근육 피로와 뇌혈관 문제로 인한 힘 빠짐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육 피로는 보통 양쪽 다리에 동시에 나타나고 휴식을 취하면 금세 회복됩니다.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인한 증상은 한쪽에만 나타나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다리의 감각 이상입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만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심지어 아예 느낌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혈액순환 장애나 신경압박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70대에서 나타나는 일측성 감각 이상은 뇌졸 중에 중요한 전조 증상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74세 이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왼쪽 발가락 끝이 약간 저린 정도였다고 하셨어요. 며칠 지나니까 저림이 발목까지 올라오고 나중에는 무릎 아래 전체가 마치 남의 다리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해 보니 뇌의 감각 피질 부위에 작은 혈전이 있었고 이것이 다리로 가는 감각신경 경로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기 발견으로 혈전용의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지만 만약 더 진행되었다면 감각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뇌에서 다리로 가는 감각신경은 매우 정교한 경로를 따라 전달됩니다. 뇌의 두 정엽에 있는 1차 체감각 피질에서 시작해서 시상, 뇌관을 거쳐 척수로 내려가는데 이 경로 중 어느 한 곳에라도 혈류 장애가 생기면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70대가 되면 뇌의 작은 혈관들이 동맥경화로 인해 좁아지거나 막히기 쉬워집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초기에는 감각 이상이나 경미한 운동 장애로 시작되지만 점차 진행되면서 심각한 뇌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다리 저림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뇌혈관 문제로 인한 감각 이상은 보통 한쪽에만 나타납니다. 둘째, 자세 변경이나 마사지로도 호전되지 않습니다. 셋째, 점차 범위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이런 감각 이상과 함께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에 이상이 생기거나 어지럼증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는 더욱 빠른 의료진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각 이상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뇌의 감각 영역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혈류를 개선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는 것이 핵심이에요. 만약 지금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증상은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오해하기 쉬운 증상이에요. 세 번째 신호 걸음걸이 변화와 보행 불안정. 여러분, 최근에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걸음걸이가 이상해졌네라고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본인이 직접 평소보다 걸음이 불안정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변화를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작년에 75세 최명숙 할머니께서 딸과 함께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짧은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최근 3주 동안 걸을 때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직선으로 걷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무릎이나 허리 문제인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뇌의 손해 부분과 뇌간에 미세한 혈관 폐색이 발견되었습니다. 손해는 우리 몸의 균형과 협응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인데 이곳에 혈류 장애가 생기면 보행 장애가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보행 장애는 몇 가지 특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편마비성 보행입니다. 한쪽 다리를 끌면서 걷거나 다리를 옆으로 휘둘러 걷는 형태를 보이죠. 두 번째는 실조성 보행입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걷거나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보장보행입니다. 발을 질질 끌면서 작은 걸음으로 걷게 되는데 이는 뇌의 기저액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네 번째는 가위걸음입니다. 양 다리가 교차하면서 걷는 형태로 주로 척수나 뇌관 부위의 병변에서 관찰됩니다. 특히 70대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혈관성 파킨슨증입니다. 뇌의 작은 혈관들이 막히면서 파킨슨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걸음걸이가 굳어지고 보폭이 작아지며 턴을 할 때 균형을 잃기 쉬워집니다. 이런 혈관성 파킨슨증은 진짜 파킨슨병과 달리 적절한 혈관 치료를 받으면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해요. 보행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뇌경색이 완전히 진행되기 전에는 이런 미세한 보행 변화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보행 장애가 먼저 나타난 후 평균 6개월 이내에 완전한 뇌경색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걸음걸이 변화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노화로 인한 변화는 보통 점진적이고 대칭적입니다. 양쪽 다리가 비슷하게 약해지고 전체적으로 보폭이 줄어들죠.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인한 변화는 갑작스럽고 비대칭적입니다. 한쪽이 더 심하거나 특정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뇌혈관 문제로 인한 보행 장애는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지럼증, 복시, 구음장애, 연하곤란 등이 동반될 수 있어요. 이런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는 더욱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다리 근육의 경직입니다. 평소보다 다리가 뻣뻣해지고 무릎을 굽히거나 펴기가 어려워지는 증상을 말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관절염이나 근육 문제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뇌의 운동 영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71세 김태호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왼쪽 다리만 약간 뻣뻣한 느낌이었다고 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잘 굽혀지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평소보다 힘이 더 많이 든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운동 부족이나 관절 노화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증상이 심해지면서 걸을 때 다리를 끌게 되고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다리가 뻣뻣해져서 자세를 바꾸기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뇌의 운동 피질에서 척수로 내려가는 추체로라는 신경경로에 작은 경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근육 경직은 의학적으로 경직성 마비라고 부릅니다. 뇌의 상위 운동신경원에 손상이 생기면 근육의 긴장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중추신경계의 문제에서 오는 증상입니다. 특히 70대에서는 뇌의 백질 부위에 작은 경색들이 누적되면서 점진적으로 경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혈관성 인지장애나 혈관성 치매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다리 경직이 먼저 나타난 환자들 중 약 60%가 5년 이내에 인지기능 저하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 경직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로 속도 의존적입니다. 빠르게 움직일 때 더 뻣뻣해지고 천천히 움직일 때는 상대적으로 덜 뻣뻣해지죠. 둘째로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보통 굽힘근보다 펴는 근육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고 손목이나 발목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셋째로 근육 경직과 함께 근력 저하가 동반됩니다. 뻣뻣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힘도 약해지게 되어요. 넷째로 병적 반사가 나타납니다. 무릎 반사나 발목 반사가 비정상적으로 항진되거나
바빈스키 반사 같은 병적 반사가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직 증상을 관절염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관절염으로 인한 뻣뻣함은 주로 관절 부위에 국한되고 아침에 심했다가 활동을 하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인한 경직은 근육 전체에 나타나고 활동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뇌혈관성 경직은 보통 한쪽에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신경학적 증상들과 함께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 장애, 연화 곤란, 인지기능 저하 등이 동반될 수 있어요.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직이 심해지기 전에 혈류 개선 치료를 받으면 상당 부분 회복이 가능하고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를 통해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발견되면 영구적인 장애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빠른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제 5번째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증상은 특히 밤에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수면 장애로 오해하기 쉬운 증상이에요. 5번째 신호 다리 떨림과 불수의적 움직임.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다리가 저절로 떨리거나 움직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잠들기 전이나 휴식을 취할 때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계속 움직이고 싶어지는 증상 말입니다. 이런 증상을 단순히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스트레스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해 73세 박영자 할머니께서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셨어요. 처음에는 밤에 잠들려고 누우면 왼쪽 다리가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마치 다리 속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다리를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처음에 단순한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낮에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다리가 저절로 경련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이때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뇌의 기저핵 부위에 작은 혈관성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저핵은 우리 몸의 운동 조절과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곳에 혈류 장애가 생기면 다양한 이상 운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떨림, 무도병적 움직임, 근긴장 이상 등이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다리 떨림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안정시 떨림입니다. 움직일 때보다 가만히 있을 때 더 심하게 나타나죠. 둘째, 비대칭적입니다. 한쪽 다리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점진적으로 악화됩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떨림이었다가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강도가 심해집니다. 특히 혈관성 파킨슨증의 초기 증상으로 다리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파킨슨병과 달리 혈관성 파킨슨증은 주로 하체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걸음걸이 장애와 함께 다리 떨림이 나타나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혈관성 무도병이 있습니다. 이는 다리가 불규칙하게 춤추듯이 움직이는 증상으로 주로 기저핵의 미상핵이나 조가비핵 부위에 병변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환자분들은 이런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어서 매우 괴로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긴장 이상도 중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발가락이나 발목이 비정상적으로 구부러지거나 펴지면서 이상한 자세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증상은 보통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떨림이나 이상 운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뇌의 기저핵 부위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혈류를 개선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는 것이 핵심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2년 이내에 70%가 뚜렷한 파킨슨 증상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하지불안증후군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지불안증후군은 주로 양쪽 다리에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움직이면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인한 증상은 한쪽에 더 심하고 움직여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뇌혈관성 이상 운동은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인지기능 저하, 균형장애, 언어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는 더욱 빠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6번째 신호 다리 부종과 혈액순환 장애. 6번째 신호는 다리 부종과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심장이나 신장 문제 또는 단순한 혈액순환 장애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뇌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76세 한만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녁만 되면 다리가 조금 붓는 정도였다고 하세요.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고 정강이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움푹 들어가는 부종이 생겼어요. 가족들은 심장이 약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부종이 심해지면서 한쪽 다리에만 더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또한 부종과 함께 다리 색깔도 변하고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뇌의 자율신경 조절 중추에 작은 경색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말초 혈관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정교하게 조절합니다. 특히 뇌간의 연수 부위에는 혈관 운동 중추가 있어서 전신의 혈관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죠. 이 부위에 혈류 장애가 생기면 말초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뇌의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의 최고 조절 중추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혈관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다리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부종과 순환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다리 부종은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첫째, 비대칭성입니다. 한쪽 다리에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온도 변화를 동반합니다. 부종이 있는 다리가 차갑게 느껴지거나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셋째, 색깔 변화가 나타납니다.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해지는 청색증 또는 붉은 빛을 띠는 홍조 등이 관찰될 수 있어요. 넷째, 감각 이상을 동반합니다. 부종과 함께 저림, 감각 저하,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일측성 부종입니다. 양쪽 다리가 모두 붓는 것은 주로 심장이나 신장, 간 질환에서 나타나지만 한쪽 다리만 붓는 것은 신경계 문제를 시사할 수 있어요. 뇌졸중 후 편마비가 있는 환자에서 마비된 쪽 다리에만 부종이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혈관 운동성 부종도 중요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는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해서 혈관 밖으로 수분이 새어나오면서 발생하는 부종이에요. 뇌의 자율신경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이런 형태의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맥환류 장애도 고려해야 합니다. 뇌에서 정맥환류를 조절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다리의 정맥혈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 부종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다리를 높이 올리거나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도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습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순환 장애는 혈류 개선 치료를 통해 상당 부분 호전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방치하면 혈관 손상이 진행되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다리 부종과 함께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다면, 예를 들어 어지럼증, 두통, 시야 장애, 언어 장애 등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빠른 신경과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보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신호는 다리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통증과 이상 감각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신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뇌경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를 의미할 수 있어요. 74세 서순이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오른쪽 다리에 가끔씩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세요. 며칠 후에는 그 느낌이 타는 듯한 통증으로 바뀌었고, 동시에 다리에 힘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걸을 때는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고, 쉴 때는 저리면서 시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특이했던 것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하루 중에도 계속 변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는 주로 저림과 감각 저하가 심했고, 오후에는 통증이 더 심해졌으며, 저녁에는 경직과 떨림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이런 복합적이고 변화무쌍한 증상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늦어질 뻔했습니다. 검사 결과 뇌의 여러 부위에 작은 경색들이 다발성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감각을 담당하는 두정엽, 운동을 조절하는 전두엽, 그리고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뇌간 부위에 모두 미세한 혈관 폐색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발성 뇌경색은 70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형태로,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신경병증성 통증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는 신경 자체가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환자분들은 보통 전기가 오는 것 같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 불에 타는 것 같다고 표현하세요. 이런 통증은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잘 조절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추성 통증 증후군도 중요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뇌의 통증 조절 중추에 손상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자극도 과도한 통증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가벼운 옷자락이 스치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이질통이나, 평소에는 아프지 않은 자극이 아픈 것으로 느껴지는 통각과민이 나타날 수 있어요. 환상통도 특별히 주의해야 할 증상입니다. 실제로는 감각이 없는 부위에서 통증이나 이상한 감각을 느끼는 것으로, 뇌의 감각 지도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납니다. 환자분들은 다리는 감각이 없는데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복합적인 증상들은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죠. 또한 이런 증상들이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증가시켜 전체적인 건강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종합적 대처 방안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 지금까지 70대에 나타나는 7가지 다리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어요. 첫 번째, 증상 일지를 작성하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증상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자세히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어제 오후 3시경 계단을 오르다가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졌다, 약 5분간 지속되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이런 기록은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 응급 상황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F, A, S, T 테스트를 기억해 보세요. 페이스, 얼굴이 비대칭인지 웃어보라고 하기. 암즈, 양팔을 들어 올려 보라고 하기. 스피치, 말을 제대로 하는지 간단한 문장 따라하게 하기. 타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기. 이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70세 이후에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뇌혈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아요. 뇌 MRI나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 미세한 변화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된 작은 경색들은 대부분 약물 치료로 진행을 막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위험인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 등은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들입니다. 이런 질환들을 철저히 관리하면 뇌경색 발생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혈압은 130에 80 mmHg 이하로, 당화혈색소는 7.0 이하로, LDL 콜레스테롤은 100 mgdl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하루 30분, 주 5회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좋은 운동이에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척부순환을 증가시켜 뇌경색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금연과 금주는 필수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해 뇌경색 위험을 3배 이상 증가시켜요. 과도한 음주도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해 위험합니다. 하루 한 잔 정도의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증가시켜 뇌혈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하루 7 내지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덟 번째, 적절한 약물 복용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의사가 처방한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혈압약, 당뇨약 등은 반드시 꾸준히 복용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관심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0대 어르신들은 증상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조기 발견과 치료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작은 변화라도 가족들과 공유하고 필요하면 함께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뇌경색은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7가지 신호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건강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